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IMF가 연일 경고를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경고의 여러 파열음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IMF는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중동 불안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명확하게 앞당겨 놓는, 가속화하는 그런 영향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 불안으로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 등장하게 되면, 그러면 은행의 도미노 부실 사태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2023년 초반에 경험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런 사태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우리는 진단을 해봐야 되고, 어떤 경로로 그런 도미노 부실 상황이 가능한 것인지 먼저 진단하고 준비된 날을 만들어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경익남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이 경익남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께 의견을 발제하고 있는데요. 이 중동 불안, 중동 전쟁의 주제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많은 인명피해, 정말 아무 죄가 없는 그냥 일반인들의 그런 참혹함, 그 죽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또 진심의 애도의 마음을 울립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따져보고 진단하고 분석하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일까 하는 고민도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중동 전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 양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22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등장했었고, 정말 이 러우 전쟁은 정말 많은 또 인명피해를 비롯한 참혹함 그 자체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때도 역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 급등한 국제 유가는 이른바 초인플레이션 시대로 우리 세계 경제를 몰고 왔었죠. 그렇게 급등한 또 국제 유가, 급등한 물가는 역시 그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끈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이 전쟁, 굉장히 참혹하고 또 서로 보복하고 또 확전되는 양상이 될까 좀 두려운 상황인데요. 이 전쟁이 또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마치 러우 전쟁의 2022년의 역사, 그 상처, 그것을 데자뷰처럼 다시 재현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저도 2024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 2024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온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또 저성장이 2024년까지 연장되듯이, 더 지연되듯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물 경제를 더 억압해 나갈 것이고, 2024년 경제를 좌지우지할 20대 경제 트렌드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은행의 도미노 부실 위험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결국 이 중동 전쟁이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세계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정말 은행 도미노 부실 위험이 존재하는지 또 IMF의 진단과 함께 여러분께 의견을 전달해 드려볼까 합니다. 전쟁과 국제 유가 불안은 항상 공식처럼 따라다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제 유가가 급등할 때면 항상 그 자리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을 치르는 주요 국가들이 이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 산유국들의 전쟁은 이름하여 원유 공급 부족을 만들고, 또 원유 공급 부족은 국제 유가 급등을 만들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전반적인 그 고물가 체제로 가게 되는 양상을 불러오곤 했었다고 판단합니다. 역시 이번 전쟁, 2.8 전쟁 역시 확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 이렇게 진단하고 싶은데요.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그 찬반 설문을 이미 진행을 했었는데요. 더 이코노미스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인 전체에게 물어볼 때 50% 이상이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반대한다는 입장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원과 공화당을 구분해 놓고 의견을 물어볼 때는 공화당원 입장에서는 69%로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찬성 의견이 절대적으로 강했었고, 민주당원 역시 지지를 갖고 있는, 찬성하는 그 지지자들의 비중이 46%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에 해당되는 그 표는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 혹은 미국의 정치적인 행보로서는 이스라엘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이 또 정치와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미중 패권 전쟁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고 경제적인 충돌 같은 경우도 미국 국민의 어떤 지지를 이끌고자 그 해당 정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것은 나의 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를 또 많이 따져보는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이 재선을 거의 코앞에 두고 있는 입장으로서 미국 정부도 또 민주당원도 또 공화당 입장에서도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좀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찌어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는 미국의 참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8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여러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그 관전 포인트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3대 해상 원유 수송로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 유명한 원유 수송로이지만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세계 유조선의 많게는 한 35%까지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결국 이란의 참전 양상으로 전개된다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또 이란의 참전의 과정에서 원유 공급량이 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겠죠. 중동 주요 지역에 배치된 송유관을 본다면 역시 송유관을 통제함으로써 전쟁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에너지 전쟁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역시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소위 그것을 가지고 경제 전쟁을 이끌어갔던 모습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금의 이 중동 전쟁이 이렇게 국지전으로만 끝날 것이냐, 부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란의 참전으로 전개되고, 또 미국이나 유러피언 국가들의 간접적인 참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기 지원, 전비 지원, 이런 양상으로 치닫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그리고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들여다보려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간소화해서 규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국지전 양상으로만 끝난다. 이 경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는 국제 유가가 $4 정도 배럴당 올라가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4달러 정도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은 0.1%포인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란이 참전하는 그런 양상이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단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64달러 배럴당 상승할 수 있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을 1.2%포인트나 상승 압력을 주는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국제 유가 전망 추이를 보면 23년 2분기까지는 다소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이었고요. 3분기 상승하다가 4분기 들어서 더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강한 상승의 흐름으로 국제 유가는 24년까지도 약 90달러 정도 배럴당 가격을 형성해서 쉽게 그 국제 유가가 내려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중동 전쟁이 매우 안 좋은 시나리오로 확전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지 않는 이 초록색 상단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다. 그건 정말 두려운 요소, 두려운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파랑색처럼 전개될 것이다 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렇게 확전되지 않고 지금의 국지전 양상으로만 종결되고 그럴 경우라면 파란색처럼 어떻게 보면 완만한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확전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국제 유가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150달러를 향해 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드는 국면입니다. 실제 글로벌 많은 국제 기구나 혹은 여러 연구기관 혹은 금융사들이 중동 사태의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것은 실제 공격적으로 이 참전의 양상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경우 국제 유가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고, 그리고 물가는 굉장히 강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고, 반대로 세계 GDP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공통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공통되는 거예요.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글로벌 경제가 경기라는 지표는 밑으로 내려가고 물가라는 지표는 여전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내려가고 있는 경기는 더 밑으로 끌어내리고 올라가고 있는 물가는 더 위로 끌어올리는 2.8 전쟁의 확전 양상 시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내려가는 경기는 더 내려가고 올라가는 물가는 더 올라가는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가장 우려되는,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그 궁금증이 다시 한번 초인플레이션 재현될까? 나름 2022년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정확히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그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경험을 했고, 그 9.1%로부터 다소 물가 상승률이 3%에 가깝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만약에 다시 중동 전쟁의 확전으로 9.1%나 그 이상으로 치닫게 되면, 그러면 기준금리는 더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금리를 미국의 경우 5.5% 수준에서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파월이 이미 11월 2일 날 있었던 FOMC 회의 때 강조했었던 것처럼 물가라는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 상방 그 위문은 열려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재현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긴축적 통화정책 스탠스를 더 강화하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5%대가 아니라 6, 7%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어쩌면 최악의 상태, 최악의 가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경기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먼저 물가인 거예요. 국제 유가가 대략 10%포인트 상승하게 될 경우 근원 물가 상승 압력이 이만큼 작용한다라고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풀이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략 4개월 정도 후에 물가 상승률에 피크를 찍는다.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12개월, 한국 같은 경우는 18개월 후에 근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23년 하반기 동안 중동 불안 이런 이슈 등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 그 상승한 것이 근원 물가를 자극할 텐데 당장 지금의 물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격차를 두고 근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23년 하반기 중에 높아진 국제 유가는 24년의 근원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떨어질 듯 하다가 못 떨어지게 만드는 끈적끈적한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더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입니다. 국제 유가 불안, 중동 사태라는 글로벌 리스크 워치상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5번째에 위치하게 될 만큼 그게 위에 있는 다른 리스크 요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그리고 높은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그런 현상, 또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신용위험이나 경기 침체와 함께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제 유가 불안과 맞물려서 어쩌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강하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주로 제가 물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의 이스라엘 수출입 상위 품목을 한번 보시면 결국 우리나라의 전체 승용차 수출액 중에서 1.4%가 이스라엘로 가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 2.8%나 됩니다. 그러면 이 비중은 각각 9위, 6위, 8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승용차, 기타 자동차, 전기 자동차, 그 밖에 합성 수지나 건설 중장비 이런 수출액이 상당히 많은 상위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하니까 큰 위협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쟁 중에는 이스라엘의 경제가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이스라엘 수출에 지장이 있고 그것은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또 역시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입합니다. 전자현미경을 수입하고요. 분석 시험기를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이 제대로 원활히 공급되지 않게 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생산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품목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그 대체재를 더 구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다른 대체품을 활용하게 되니까 어쨌든 그것은 또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기업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 상위 품목을 좀 보시면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브롬인데요. 원소 그 주기율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브롬이 난연제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 플라스틱 제조를 하잖아요. 그럼 플라스틱 제조할 때 이게 쉽게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석유화학 제품이니까 연소가 쉽습니다. 그러면 쉽게 연소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그런 소재가 있는데 그걸 난연제라고 하죠. 난연제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브롬입니다. 그 밖에도 각종 이런 뭐 특히 항공기용 무선방향 탐지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요 고부가 가치 영역의 품목들 이런 품목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의존도가 100%거나 90%를 넘는 그런 품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품목들을 원활히 수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또 공급망 차질,
수급 차질로 연결돼서 생산성 둔화 뭐 이런 걸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경기적으로는 더 하방 압력을 주는 것이고 물가적으로는 상방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MF는 2024년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은행 도미노 불안이 좀 우려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뭐 가볍게만 설명드린다면 여기 보시는 CET1이 있습니다. 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텐데요. 어쨌든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은행의 부실 상태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또 전년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CET1 레이시오가 뭐 글로벌리 봤을 때 12.6%, 유로존 같은 경우 뭐 15%,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11.7% 이런 식으로 CET1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2024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전개되고 그렇게 될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은행들의 이 보통주 자본 비율 CET1 레이시오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떨어지는 조정폭이 맨 이 오른쪽에 제시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과 비교해서 2024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전개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 CET1 레이시오가 세계적으로는 2.5% 정도 하향 조정, 또 유로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4%, 미국의 경우도 1.6% 마이너스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은행이 더 부실해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 글로벌 어셋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취약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어셋의 비중을 보면 2022년이 베이스라인이니까 2022년 3% 글로벌리, 근데 2024년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과 속에서 36%까지 그 취약 은행들의 자산 규모가 많이 차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전체 자산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일부는 건전한 은행들의 자산이고 일부는 취약 은행들의 자산일 텐데 2022년에는 취약 은행들이 짊어진 자산의 규모가 3%라고 한다면 2024년에는 36%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글로벌 어셋을 구분해서 선진국 권역 그리고 이머징 마켓, 그리고 이머징 마켓 안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 마켓에 각각의 이 취약은행들의 비중을 좀 살펴보면 선진국이나 신흥개도국이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취약은행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은행 도미노 불안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상처를 반창고로 덮은 상황이겠구나 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또 크레딧 스위스 사태, 이런 사태가 왜 나타났습니까? 은행이 이미 가지고 있는 혹은 저축을 받았다면 받은 저축을 증권 투자로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주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채권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국채를 이만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국채 금리가 얼마나 높게 치솟았습니까? 5%를 향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은행이 이 국채를 만기까지만 보유한다면 사실 손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채권은 만기까지만 보유하면 손실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간에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채권을 100원에 샀는데 5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실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채권으로 저축액의 상당 비중을 채권의 형태로 바꿔놓고 있는데 뱅크런이 발생해서 돈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은행은 어떡합니까?
손실 보고 있는 이 채권을 팔아서라도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미실현된 손실을 실현시켜 가면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은 높은 물가를 더 장기화시키고, 그러면 국채금리든 시중금리든 전반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만드니까 미실현 손실이 더 많이 발생케 만드는 영향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5%가량의 디파짓 런, 소위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취약은행들의 경우 부실 상태 혹은 정말 파산 상태로 전개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취약은행들이 글로벌리 36%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산이 안전한 상황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중동불안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강하게 야기시키고 그것은 은행 도미노 불안을 몰고 올 수 있겠다라고 IMF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초에 이렇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비롯한 주요 어떤 은행들이 좀 리스크에 해당하는 그 시그널을 보여왔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그 시그널이 조금 점차 완화되는 듯 했는데 지금 중동 불안 사태 이후에 이 은행 부실, 도미노 불안 그 시그널, 리스크 시그널 그런 것들이 다시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국면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앞으로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으로 우리 세계 경제가 치닫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은행 부실, 리스크를 보여주는 그 시그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국면에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 우리 한국 경제 내에도 금융부실, 특히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금융부실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또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우리나라를 타고 들어오는 금융 경로, 또 실물 경제 경로를 통해서 그 부실이 우리에게 위험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리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부실 위험이 우리나라로 전개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부실 위험이 있는지 더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이런 위험이 우리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